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말없이 살아갑니다. 화도 잘 내지 않고 크게 웃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생각합니다. 참 재미없는 사람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진심을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진심이 어떤 때는 남겨진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화려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택시를 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여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저도 상주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이 남편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평생을 지켜온 체면이 무너졌고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억울함과 모욕 속에서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한 가지 진실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북 군산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는 작은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오래된 이끼가 군데군데 끼어 있었고 녹슨 철문은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김정자였습니다. 올해 67이 된 여자였습니다. 정자의 인생은 평생 고된 삶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겨울이면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물에 채소를 씻고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정자는 불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영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수는 택시기사였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택시를 몰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자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새벽이면 택시를 몰고 나갔습니다. 술주정도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자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군산에서 서울로 대학을 갔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끔 내려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장일 그만해. 정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더 늙어. 그렇게 정자의 인생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정자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군산경찰서입니다.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남편 박영수 씨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택시는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눈길이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영수는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정자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 소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정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가 영정사진 앞에 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향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지. 택시 오래 했잖아. 택시 기사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영정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잠시 후 여자가 정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상주입니다. 정자는 순간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박영수 씨 아내입니다.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딸 소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중결혼이야? 정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자는 뒤에 서 있던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영수 씨 아들입니다. 정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혹시 알고 있었어?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저쪽이 아내일 수도 있잖아. 딸 소연이 분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정자 참 불쌍하다. 남편이 저런 짓을 했네. 평생을 지켜온 체면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 이게 뭐예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정자 씨 맞으십니까?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꺼낸 서류 한 장이 장례식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금 전까지 사람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말이 나오자 그 조용함이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국화꽃 향이 진하게 번졌고 누군가 급히 들이마신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김정자는 멍한 얼굴로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녀의 귀에는 낯선 여자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 박영수 씨 아내입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를 때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남편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님께서 생전에 의뢰하신 유언장과 보관 서류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말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구나 싶을 만큼 담담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의자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자를 힐끔거리며 수군대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낯선 여자는 가방끈을 세게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반듯했고 오래 구겨지지 않도록 단단한 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남편 박영수가 아무렇게나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 정말 다 알고 있었던 건가? 변호사는 영정사진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유언장은 본인의 자필 및 공증 절차를 거친 정식 문서입니다. 본인 박영수는 사망 시 본인 명의의 재산과 금융자산, 임대 수익권 및 관련 권리를 법적 배우자 김정자에게 일체 상속한다. 장례식장 공기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아주 작게요?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낯선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자는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적 배우자 김정자,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김정자 이외의 사람이 배우자를 자처하거나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본인이 생전에 수집한 녹취 및 금융 내역, 신분 사용 자료를 근거로 사기 및 기망 행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장례식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이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정자를 측은하게 보던 시선, 어떤 이들은 은근히 깔보던 시선이 이제는 당황과 호기심으로 뒤섞였습니다. 딸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여자는 입을 때려다 말았습니다. 얼굴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마침내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까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서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 생활비도 받은 게 있는데. 변호사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생활비를 받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과정과 신분 진술 내용에 중대한 허위가 있었고 고의적인 기망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여자의 눈빛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있던 사촌 형님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변호사는 다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님께서는 생전에 본 사무실에 별도의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필요시 김정자 씨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자의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흰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에게 당신은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했소. 말 한마디 다정하게 못하고 살았는데도 한 번도 집을 버리지 않았소. 내가 미리 다 말하지 못한 것은 당신을 더 시끄러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처리해 놓았으니 겁먹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오. 그 순간 정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생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한 게 서운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뚝뚝한 남자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문장에는 정자가 평생 듣고 싶었던 미안함과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딸 소연도 울었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며 엄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훔칠 틈도 없이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그 낯익고 무덤덤한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단순한 택시 운전 기사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들렸습니다. 약 20여 년 전 서울 성동구 일대 낡은 상가 건물에 소액 지분 투자하셨고 이후 재개발 및 임대 전환 과정에서 지분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인 및 부동산 평가액은 보수적으로 보아 약 30억 원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누가 숨을 쉬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이의 입은 아예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재산도 나눠야 할 거야 라고 했던 친척 아주머니는 손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낯선 여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근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정자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0억?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팔고 1,000원, 2,000원 아끼며 살아온 그녀에게 그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낡은 점퍼를 입고 다녔고 점심도 대충 김밥 한 줄로 때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30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라움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됐던 거야? 나는 왜 평생 장갑도 못 갈아 끼고 살았지? 왜 이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안 했을까? 정자의 얼굴에는 눈물과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평생의 세월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영수님은 그 재산을 생활비로 쉽게 쓰지 않았습니다. 추후 배우자와 딸의 노후 그리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대부분을 별도 관리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화가 났다가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무뚝뚝했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만 몰던 사람이 아니었구먼. 또 다른 친척은 금세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자 참 복이 있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딸 소연이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는 우리 엄마 남편 관리 못했다더니요. 그 한마디에 친척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상을 당한 집에서 남편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한순간에 동정에서 비난으로, 비난에서 계산으로, 계산에서 다시 아첨으로 바뀌는 모습을 그녀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또 서러웠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오자 장례식장 안에 긴장감이 다시 가득 찼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유언장과 재산 이야기에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복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가 상주실 안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박영수 씨 관련 사안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왔습니다. 경찰의 말에 낯선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지금 장례식장인데요. 무슨... 경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김미숙 씨 맞습니까?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부터 이미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떳떳한 피해자인 양굴던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유족이라서. 유족 여부는 수사와 별개입니다. 경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장례식장 안 구석구석에서 숨죽인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조문 왔다가 이런 광경을 처음 본 듯 입을 가렸고
어떤 이는 아예 몸을 앞으로 숙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자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처럼 온몸이 덜덜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가슴 안에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본인은 박영수 씨를 상대로 허위 신분 진술, 재산 편취 목적 접근, 그리고 별건 사기와 관련해 조사 대상입니다. 이미 참고 자료가 접수됐습니다. 여자는 순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뭘 사기쳤다는 거예요? 생활비 받은 게 왜 죄예요?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한 장의 녹취록 사본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받아들고 짧게 말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딸 소연이 엄마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여자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의 얼굴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아니, 처량하다기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내려 했던 사람에게서 풍기던 그 뻔뻔함이 진실 앞에서는 너무도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자 안에는 여전히 울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내 남편 마지막 길에서 나는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됐다. 영정사진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내 딸은 아버지를 의심당했다. 이 수치심을 저 사람은 알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여자를 당장 연행하지는 않았지만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정식 출석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자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까까지 꽉 담은 입술은 축 늘어졌고 눈과 화장은 번져볼에 검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던 남자아이는 그제야 겁먹은 얼굴로 여자 곁에 붙었습니다. 그 아이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은 알아챈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장례식장 안 사람들의 시선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정자를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여자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경멸도, 호기심도,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됐다는 표정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정자는 그 얼굴들을 보고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편한 쪽을 더 좋아하는구나. 아까는 나를 의심하다가 이제는 저 여자를 욕하며 자기들이 옳았던 척하네. 그때 아까 정자에게 남편 관리 못했다고 말하던 친척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정자야, 내가 아끼는 너무 놀라서 그런 말을 했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 말에 정자는 천천히 아주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명절마다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힘들 때 한 번 제대로 도와준 적은 없으면서 늘 남의 사정에는 빠삭한 얼굴. 정자는 울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조용히 계셔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례식장 안 공기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예전의 김정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그 짧은 한마디에는 평생 참고 살았던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소연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단호한 얼굴을 한 것은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빈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은 정자에게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친척들은 함부로 수군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상속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호사와 경찰까지 다녀간 후라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몰래 눈치를 보며 정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참 빠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셔야죠. 박영수 선배님이 큰 뜻이 있으셨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자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던 이가 이제는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붙는 순간 사람의 호칭까지 달라지는 세상.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시장통에서 보아왔던 인간 군상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값이 싼 채소 앞에서는 흥정하며 깎아대던 사람들이 비싼 선물 세트 앞에서는 괜히 공손해지던 그 얼굴들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장례식장 복도는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바닥은 차갑게 빛났고 멀리서 식당 설거지하는 소리가 덜그럭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잠시 바람을 쐬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 낯선 여자의 아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잔뜩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정자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왜 그러니?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정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박영수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막 들은 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딸 소연의 어릴 적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어른들 분위기가 험해지면 먼저 눈치부터 보던 아이. 정자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니? 아이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가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나중에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정자는 천천히 아주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명절마다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힘들 때 한번 제대로 도와준 적은 없으면서 늘 남의 사정에는 빠삭한 얼굴. 정자는 울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조용히 계셔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례식장 안 공기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예전의 김정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그 짧은 한마디에는 평생 참고 살았던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소연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단호한 얼굴을 한 것은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빈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은 정자에게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친척들은 함부로 수군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상속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호사와 경찰까지 다녀간 후라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몰래 눈치를 보며 정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참 빠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셔야죠. 박영수 선배님이 큰 뜻이 있으셨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자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던 이가 이제는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붙는 순간 사람의 호칭까지 달라지는 세상.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시장통에서 보아왔던 인간 군상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값이 싼 채소 앞에서는 흥정하며 깎아대던 사람들이 비싼 선물 세트 앞에서는 괜히 공손해지던 그 얼굴들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장례식장 복도는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바닥은 차갑게 빛났고 멀리서 식당 설거지하는 소리가 덜그럭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잠시 바람을 쐬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 낯선 여자의 아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잔뜩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정자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왜 그러니?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정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박영수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막 들은 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딸 소연의 어릴 적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어른들 분위기가 험해지면 먼저 눈치부터 보던 아이. 정자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니? 아이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가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나중에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계산도 악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겁먹고 부끄러워하는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정자는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여자를 생각하면 치가 떨렸지만 그 아이에게까지 돌을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안에서 자란 것뿐이었습니다. 들어가 있어라. 추우니까. 정자는 그것만 말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자는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정자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늘 새벽에 나가던 남편의 기척도 늦은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구두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딸 소연은 서울 일을 미루고 며칠 더 엄마 곁에 있겠다고 했지만 정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건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몇 번이고 그것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재산 관련 서류, 계좌 명세, 그리고 남편 자필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의 글씨는 늘 그랬듯 반듯했지만 딱딱했습니다. 감정이라곤 없을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로 남겨진 문장 하나하나가 정자의 가슴을 세게 찔렀습니다. 정자는 사람을 쉽게 믿는다. 소연 결혼 자금은 따로 묶어둘 것. 정자 몸 아프면 시장일 그만두게 해야 하는데 말 못했다. 말하면 싫어할까봐 못했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정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말로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일 그만두라고도 제대로 못한 사람. 그런데 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서러움과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말을 했어야지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드나 이 양반 진짜. 정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건지 보고 싶어서 우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사실은 다른 세상에서 혼자 복잡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적어도 한마디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여보, 내가 좀 처리할 일이 있어. 그 한마디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정자는 그 억울함 때문에 더 울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생전 행적에 대해 더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박영수는 우연히 손님 소개로 서울 변두리의 낡은 상가 지분 투자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반신반의하던 투자였지만 영수는 이상할 정도로 신중하게 서류를 따져본 뒤 소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곳은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영수는 그 돈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집을 넓히지도 차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겐 여전히 가난한 택시 기사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수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돈 냄새를 맡고 달라붙는 사람을 누구보다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0여 년 전 김미숙이라는 여자와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어렵게 사는 싱글맘 행세를 했고 병든 부모와 어린 아들을 키우는 불쌍한 여자인 척 영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순수한 도움 차원에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자의 요구가 점점 커졌고 감정적으로 얽히게 된 뒤에는 거짓말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혼인신고 역시 영수가 의도한 정상적 결혼이라기보다 허위 사정과 기망 속에서 엮인 법적 함정에 가까웠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정자는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지만 결국 남편이 한동안 잘못된 관계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배신자라고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분명히 뒤늦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한 건 아니지. 그런데 엄마 버리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정자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논바닥 위로 바람이 눕듯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다. 마음이 다 이해돼도 상처는 남는 거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도 알겠고 마지막엔 우리한테 오려고 했다는 것도 알겠는데 나는 이미 늙었고 가동한 고생은 다 했고 체면은 체면대로 망가졌잖니. 이해는 돼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야. 그 말은 너무나 솔직해서 듣는 소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처음으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과 그래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움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사랑만으로 덮이지 않는 것이 부부의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의 49제도 지나기 전부터 친척들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야, 혼자 그 돈 관리할 수 있겠어?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맡기면 큰일 난다. 우리 조카가 부동산 잘 보는데 한번 연결해 줄까? 정자는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일할 때는 허리 괜찮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준 적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돈을 걱정해 주는 척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어떤 친척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나누며 살아야지. 영수 형님이 번 돈이면 우리 집안 돈이기도 한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왔습니다. 형님,
우리 집안 식구가 제가 시장에서 손 틀어가며 벌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대학 등록금 밀릴까봐 밤새 반찬 만들고 새벽에 나가 팔 때 누가 와서 5만 원이라도 보태줬습니까? 영수 씨 사고 나고 장례식장에서 저 모욕당할 때 누가 제 옆에 서줬습니까? 그때는 다 남이더니 이제 와서 가족입니까? 상대는 더듬거리며 말을 돌렸지만 정자는 처음으로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소연은 엄마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달라졌다. 정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말이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나면 겁이 없어져. 돈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민낯을 너무 빨리 드러내게 했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하루하루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척은 생전에 영수를 칭찬하며 접근했고 어떤 이는 재산 분쟁이 길어지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정자의 슬픔도 외로움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냄새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산 집 앞으로 낯선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미숙의 오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투박한 점퍼 차림에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김정자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딸 소연이 먼저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창피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동생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일 필요 있습니까? 우리도 살 길이 있어야죠.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상속까지 노렸던 쪽에서 이제 와서 살 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고소는 취하해주고 적당히 합의금 좀 주시면 서로 조용히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딸 소연이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아주 끝까지 뻔뻔하시네요.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별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정자는 천천히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정자의 회색 머리카락이 이마에 흩날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누군데요? 남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자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나는 남편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딴살림 차렸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내 딸은 아버지가 거짓말쟁이 취급당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내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고 내 남편 마지막 길은 진흙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신들이 궁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세요. 합의금 같은 소리 다시 꺼내지 마세요. 사람 봐가며 겁주십시오. 나는 이미 잃을 체면도 다 잃어봤고 무너질 만큼 다 무너져 봤습니다. 남자는 한참 정자를 노려보더니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정자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딸 소연이 엄마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멋있었어. 정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멋있긴. 그냥 더는 안 당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질 만큼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장에서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더라는 흉흉한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끝내 아내 지키려고
다 준비해 놨다더라. 그 부인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라도 복 받나 보다. 동네 슈퍼 주인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레 안부를 물었고 시장 상인 몇몇은 정자에게 뜬금없이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정자의 마음을 다 위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정자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몇 달 뒤 김미숙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됐습니다. 그녀가 박영수뿐 아니라 몇몇 남성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허위 신분 진술과 금전 요구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한 사람은 뜻밖에도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20살이라고 했지만 아직 얼굴에는 어린 티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엄마가 버려놓은 일들 속에서 여기저기 떠밀리듯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친부도 명확하지 않았고 제대로 기대실 어른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정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군은 별도로 보호자가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복지기관 연계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꽤 불안해합니다. 정자는 말없이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잘못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어른 밑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컸을 뿐입니다. 딸 소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쉽게 말할 일 아닌 거. 그런데 그 애는 진짜 불쌍하더라. 정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불쌍하다고 다 품을 수는 없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그런데 엄마가 늘 그랬잖아. 어른 죄를 애한테 다 묻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정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어느새 꽤 단단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폭풍 같은 일을 겪고도 남을 완전히 미워하는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건 정자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뒤 정자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군산역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앉아 컵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와 미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정자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볼은 더 야위어 있었고 옷은 얇았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준호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지 정자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주 사소한 바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누굴 이기고 싶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말을 20살 청년이 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정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엄마를 용서한 건 아니다. 준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엄마가 아니지. 준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줌마, 울지 마라. 내가 대단한 거 해주는 것도 아니다. 검정고시부터 보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사람답게 살 길은 찾아봐야지. 준호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자는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 한 잔을 더 시켜줬습니다.
너무 과한 친절도 때론 사람을 더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는 준호를 직접 집으로 들이진 않았지만 군산의 직업훈련센터와 연결해주고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줄 사람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딸 소연도 틈날 때마다 온라인 원서 접수나 서류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정자는 그런 준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속도는 너무 빠르지만 다시 사람답게 세우는 일은 참 오래 걸린다는 것을, 그래도 누군가는 그 느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재산은 정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비싼 차를 사고 편한 노후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의 오래된 집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낡은 보일러를 바꾸고 겨울마다 찬바람이 새던 창틀을 손봤습니다. 오래 아프던 무릎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오래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 형편 때문에 학원을 못 다니는 아이들, 밥 한 끼 허겁지겁 먹고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재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자 이름으로 시작한 조용한 장학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중학생 2명의 급식비와 참고서, 값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은 정자 마음을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평생 돈 때문에 서러웠거든요. 정자는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 눈치 보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누가 크게 도와주지 않아도 딱 한 번만 괜찮다고 손 내밀어주면 사람이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정자의 얼굴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월의 주름은 깊었고 고생한 흔적은 선명했지만 예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모르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억울함에만 붙들려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딸 소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미워할 수만도, 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엄마를 통해 하나를 배웠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차갑고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소연은 서울 생활을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주말마다 군산에 내려와 엄마 장학회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봄날 장학금 전달식이라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소박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 몇 명과 보호자, 그리고 복지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정자는 괜히 쑥스러워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만 하지 말고요. 그 말을 하며 정자는 문득 남편 영수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말을 아끼던 사람. 자기 잘못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미안하다고 시원하게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 하지만 마지막에는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사람. 정자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참 불완전하다는 것을. 누군가는 사랑하면서도 잘못하고, 미안해하면서도 침묵하고, 지키고 싶어 하면서도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그래서 인생은 원망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이해만으로도 봉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에 젖은 흙냄새가 났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연한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수 씨, 혼잣말처럼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한테 화난 건 많아요. 근데 덕분에 버틴 것도 있네요. 참 사람 마음이 웃기죠.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원망에만 가두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당합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택시를 몰던 남자는 그저 가난하고 무뚝뚝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손마디 굵어지도록 일하던 여자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고 참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울던 여자는 한순간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용해 보인다고 속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른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어야 하고 평생 참고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분명 삶을 바꾸지만 사람의 품격까지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김정자는 남편의 마지막 길에서 가장 큰 모욕을 겪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가족이라는 사람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정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결국 오고 사람은 끝까지 무너져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돈 때문에 사람의 민낯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나.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돌아보면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나를 지켜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양심일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끝내 버티게 만드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정자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도 끝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처받았다고 똑같이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아픔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장례식장에서 그런 모욕을 당한 뒤 저 아이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진심을 알게 되었다 해도 과연 쉽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 정말 인생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말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